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로 전해드리는 JTBC 4.7 재보궐선거 특집 방송 선거를 아는 형님. 이 방송은 유튜브로만 나갑니다. 저희가 이제 TV로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시치푸스를 보시고 스마트폰으로는 이 선거를 아는 형님을 유튜브로 보면 됩니다. 제가 디지털 시대에 맞게 좀 색다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출연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여야에서 이렇게 한 명씩 나오셨고요. 또 박유미 현 JTBC 정치팀의 실질적인 국회반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이고 실질적 국회반장인데 형식적인 국회반장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 이성대 선배가 보조데스크를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성대 반장은 국회를 안 가고 국회 내에서는 이제 박유미 반장이 최고참. 네, 국회를 나가고 있는 기자 중엔 제가 제일 선배입니다.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잠깐 또면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금 뉴미디어 본부장을 현재는 뉴미디어 소통본부장인가요? 그 맡고 계시죠? 오늘부로 잘렸죠. 그렇죠. 예. 오늘부로 이제 예. 알겠습니다. 현근택 전 상근 부대변인인데 전이면 지금은 정확히 직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당직을 맡고 있는 게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민주당 이준석 저 최고위원 때문에 뭐 캠프에서 당직을 하나 맡을 뻔했는데 예, 약간 유한무야 됐어요. 위험해야 됐고. 네. 어쨌든 뭐 저희가 민주당 편, 국민의당 편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면 되죠. 네. 저희가 뭐 디지털로 하니까 좀 더 자유롭게 예. 얘기할 수 있게끔 제가 좀 했고요. 잠깐 스튜디오를 한번 보시면 아마 저희가 스튜디오 뒤로 방송을 심도라고 그러는데 네. 국내 방송사 중에 가장 깊은 심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맨 앞 끝에 근데 나오긴 나오네요. 멀쩡한 거 놔두고 왜 우리 못 쓰는 거예요? 제작비 때문이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디지털에 맞게 좀 더 예. 좀 더 편하게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목포도 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네. 좀 불편할 수 있으니까 목포도 준비했습니다. 저쪽에 있으니까 예. 군용 목포로 뭐 다른 장비가 아니, 생각나시는 질문 분들도 있어요. 있겠지만 왜 갑자기 안 하던 이런 걸 하게 됐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작비 때문이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새롭게 한번 해보자. 새롭게. 예, 어차피 이건 지금 온에어는 아니고 네. 유튜브로만 나가니까 좀 더 그러니까. 편하게 해보자. 박성태 앵커가 되게 선호하는 모든 아, 것들을 그래요? 세팅했다라고 들었습니다. 뭐 조금 후에는 뭐 먹을 것도 좀 나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네. 그런 그래요? 것들을 생각하면 저희가 네. 제작비를 아끼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선호하는 확인할 방식이- 수가 이게 막 있는. 계속 가시는 건가요? 예, 그런 겁니다. 절대 좀 더 솔직히 편하게 좀 얘기할 수 있게. 그러니까 네. 사실 여기서 저의 책무는 네. 네. 여러분들이 다른 방송에서 하지 않았던 솔직한 얘기를. 아, 예를 들어서 현근택 대변인님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죽을 뻔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그 사람은 이제 우리 당에서 제발 나가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요즘에 현근택 변호사가 그래도 잘릴 것 저랑 같은데? 방송을 같이 많이 하는데 예. 갈수록 당성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당성이 약해지고 있어요. 예, 당성이 매일 약해지고 봐요? 오늘 아침도 뭐 어제도 알겠습니다. 보고. 그리고 지금 내일 잔 보고. 비슷한 걸 놨는데 이거 물입니다. 예. 상상을 하지 마시고요. 예. 저희가 물도 네. 아니 아이고, 본인이 막걸리 알아서 그냥 한잔 하도록 주시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맹물입니다. 셀프로. 혹시 오해하실까봐 냉동 먹고 정신 차리라는 거. 알겠습니다. 네, 좀 더 편하게 형식만 앵커가 네. 좋아하는 방식으로. 먹으라고. 네. 편하게 좀 얘기하고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트를 구성했고 저희끼리 뭐 너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알겠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딱 하나 해서 안 될 거 네. 욕설 안 되고요. 아무리 디지털이지만 그리고 뭐 너 몇 일본어. 살이야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예. 그다음에 좀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지상파 3사의 출구 조사 결과가 30분 전쯤에 약 40분 전쯤 좀 더 전이군요.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출구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의 그래픽이 네. 저희가 따로 가장 직관적인 디스플레이 화이트보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전체 이 프로그램 총괄하는 김백기 팀장이 제가 할게요. 김백기 팀장이 맡고 있는데 네. 화이트보드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박유미 기자. 예. 네, 저도 화이트보드를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는 경험은 처음인데요. 예, 일단 가장 직관적인 앵커가 선호하는 방식이니 일단은 지상파 3사 출구조사 예측 결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37.7%를 얻은 걸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59%로 예상이 됩니다. 21.3%포인트 차이고요. 예. 그동안 일주일간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이긴 했는데 그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 예상치와는 좀 근접한 수준으로 차이가 벌어진 걸로 일단은 예상이 됩니다. 예, 지금 보시고 있는데 23.3 21.3%. 21.3%포인트의 격차가
나고 있어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출구조사 결과 약 15,000명 출구조사 결과를 앞서고 있는데요. 그냥 우리가 감으로 이준석 전 최고위는 격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건 이제 조사고요. 제가 이제 내부 여론조사 수치가 입에 근질거리긴 하는데 예. 출구조사가 상당히 근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입이 근질거리시는 그냥 얘기해 주세요. 예. 안 되죠. 잡혀갑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근데 선거 끝났으니까 지금 끝났으니까 괜찮습니다. 안 예. 끝났으니까. 아니, 그냥 좀 예. 부담스러워가지고 근데 실제로 저 수치가 아주 근접하게 나온 건 맞고요. 예. 근데 오늘 투표율 추이를 보면은 이 노도강이라고 하는 강북 예. 지역 그리고 금관구라고 하는 그 서남 지역이 원래 민주당의 텃밭이거든요. 예. 그중에 금관구에서의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저것보다 좀 더 벌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예. 방송 3사에 물론 출구조사 그런 걸 반영했겠지만은 저희 내부 여론조사 샘플이 많거든요. 금관구라면 금천 관악구로입니다. 관악구로. 예. 그리고 지금 강남 3구와 뭐 이런 곳들은 굉장히 투표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개표 결과에 따라 좀 더 벌어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근택 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났어요. 지금 출구조사 네, 결과 그렇죠. 본인 예측은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아마 출구조사를 아마 사전투표를 보정을 했다는 거잖아요. 보정하는 그동안 어찌 보면 이제 사전투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보정한 건데 뭐 실제 개표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보통 당에서도 예측하기는 한 자리로 좀 좁혀지지 않았냐. 예. 이제 그렇게 많이 봤는데 지금 뭐 서울은 20% 정도 차이고 부산은 거의 두 배 차이거든요. 30% 예. 정도 차이면 예상보다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 거죠. 저건 이제 출구조사 결과고 당내 예상은 한 자릿수로 우리 서울이죠. 내부에서 어쨌든 여론조사 또 그 얘기는 돌리긴 어쨌든 이제 서울에 한정한 거죠. 서울에서는 이제 그 정도로 봤는데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박유미 기자가 섰으니까 부산까지 한번 알아보고 설명을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부산은 아날로그적으로 예. 네. 예. 김영춘 민주당 후보, 네, 그리고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 후보님들 얼굴 이렇게 가까이 보는 게 저는 처음이에요. 야, 예. 부산 멀기도 하고 해서 이번에 빨간색으로 좀 적겠습니다. 김영춘 후보 일단 출구조사 결과 33%를 얻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박형준 후보 64%를 얻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정확하게 31%포인트 차이가 날 걸로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예, 부산도 보면 사실 그간의 여론조사 격차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벌어진 듯한 모습입니다. 이건 근데 제가요 부산 예. 가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거든요. 예, 근데 그 선거 운동원들이 말하는 분위기를 보면은 저희 측 선거 운동원들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게 뭐냐면은 부산에 파란색 옷을 입은 선거 운동원이 지나가면은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이 거의 뭐 욕설을 하면서 활동을 제지하고 이런 정도까지 갔다고 하니까 부산에서의 이제 여권에 대한 민심 위반이 상당했다라는 건 전 하루 갔다 왔는데 느끼겠더라고요. 예. 아니 그럼 저도 그때 뭐 부산 갔다 반론을 왔는데 했죠, 지난 반론. 주말에 일요일날 그렇죠. 일요일날 네. 쭉 부산 이제 북강석을 김도우 의원 지역에 좀 돌아다녔는데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저도 뭐 발언도 있고 쭉 다녔는데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있긴 있었어요. 확실히 근데 제가 서울에서나 아니면 단다 했을 때 이렇게 유세를 해보면 사람들이 왜 지나가다 손도 흘고 뭐 이렇게 엄지척도 하고 또 가게 같은 데 갔을 때 뭐 이렇게 악수도 하고 있는데 약간 좀 차가운 그러니까 손 흔드는 사람들이 뭐 보통 같으면 뭐 한 10대 한 대 있으면 한 20대 한 대 정도 있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리고 예. 가게 갔을 때도 보면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약간 그러니까 느낀 거예요 그대로. 그런 정도는 있다. 제가 다른 방송에서 현근택 전 대변인님이 얘기하신 거 보니까 예. 그게 아니라고 했는데 확실히 지금은 좀- 선거 전이니까 뻥을 친 거죠. 뭐 그거 뭐. 아니 좀, 그래도 예. 그러니까 그 선거 운동하시는 그 구의원이나 그 시의원들이 얘기 들어보면 부산은 이제 완전히 야도가 됐다. 쉽게 얘기하면 지난번 총선 계기로 그러니까 예. 총선 때도 잠시만요. 예. 저희 직관적 그래픽을 약간 이제 예. 빼고 예. 박유미 반장이 계속 서 있어야 돼요. 예. 리얼미터 추세 조사가 하나 더 남아 있는데 설명을 예, 일어난 그거 김에 일어나는 왜냐하면 것까지는 지금 죄송합니다. 네, 예. 죄송합니다. 그 출구조사 결과는 이 정도 좀 차이가 벌어졌는데 리얼미터는 지난 예. 이틀간 추세조사, 그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고요. 제가 숫자를 한 번만 더 적겠습니다. 그 박영선 후보 39.5% 그리고 박형준 죄송합니다. 오세훈 후보 56.7% 예. 그리고 박형준 후보 58.3% 그리고 김영춘 후보 40.3%
4%. 이 조사는 여론조사를 발표할 수 없었던 지난 이틀간 깜깜이 기간 동안에 실시한 여론조사, 추세조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장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17.2%포인트 차이가 났고요. 그리고 부산 후보들의 경우에는 17.9%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일단 두 자리 차이라는 점에서는 그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랑 비슷하지만 어쨌든 격차는 조금 줄어들어서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출구조사보다는 약간 격차가 줄어든 모습이지만 D-6 이전에 나왔던 여론조사와 비교해서 격차가 크게 좁혀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일단 결과는 알 수 없고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김백기 팀장님 저 그래픽 좀 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있어요. 저희도 이제 그 여론조사를 내부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요, 민주당의 네거티브의 영향이 무엇이었느냐를 저희가 봤을 때 그 굉장히 네거티브로 인한 지지율 하락이라는 이런 추세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갈수록 추세가 벌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저희가 그럼 또 이제 그 사실 그룹 인터뷰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유권자들이 받아들이느냐를 조사해 보면은 이런 게 있었어요. 오히려 네거티브를 짧게 치고 빠졌으면 모를 상황인데 길게 이야기하면서 예를 들어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 문제 같은 경우에도 예. 유권자들이 오히려 많은 정보를 습득하게 되면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민주당이 처음에 치고 나왔을 때 뭐라고 나왔냐면요, 36억 땅을 뭐 보상받았다, 셀프 보상받았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하나씩 이제 거기서 과장됐던 면들이 까지집어진 겁니다. 36억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실제로 부인이 8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4억 원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게 드러났고, 두 번째 투기라는 식으로 묘사했는데 알고 봤더니만은 8살 때 상속받은 땅이었다는 거. 잠시 좀 예. 속보 상황이 예. 있어서 좀 제가 좀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출구조사 결과나 여론조사 결과가 상당히 좀 격차가 크게 벌어졌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산의 김영춘 후보는 10시에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현근택 부대변님 혹시 아직 어디 전화해서 좀 물어본 건 아닌데요. 수는 근데 없을까요? 이제 선거 결과가 물론 아마 이 출구조사만큼 벌어지진 않을 거로 보는데, 왜냐하면 출구조사도 약간 뭐 샤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좀 적극적인 답변 친구 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직전 여론조사도 보면 이제 두 자릿수 이상의 차이는 나는 것 같고요. 그렇다 본다 그러면 결국 아마 긴급 최고위원을 한다 그러면 아마 최고위원 전원 사퇴 정도는 제가 보기에 할 것 같다. 혹시 지도부 살짝 어디 총사퇴가 있을 전화해서 것 같다. 물어보시면 물어볼 게 없어요. 지금 당직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아무 직책이 없어요. 너무 궁금해서. 전이기 때문에. 뭐 방금 네. 저희 쪽에서 속보로 민주당 의총한다는 얘기가 들어와가지고 네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럴 의총까지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것으로 보고요. 아마 일단 현재 선거를 이끌었던 지도부, 물론 당 대표는 없습니다만 결국 우리 기본적으로는 이제 최고위원들은 그대로 가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과연 그래서 되겠냐 이 생각들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최고위원 사퇴, 그 다음에 이제 전당대회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남는 것 같아요. 뭐 일단 뭐 얘기도 전제를 할 있지만 거는 지금까지는 출구조사 개표 결과가 아닙니다. 출구조사와 리얼미터의 추세조사를 기반으로 저희가 예측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 조사에서는 이제 상당한 격차로 서울과 부산 모두 국민의힘이 좀 이기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결과가 날 것으로도 지금 민주당도 어느 정도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 보고 아까 말 막 하라 그러더니 더 조심하시는 거예요. 버릇이 됐어 이렇게. 뭐- 공중파에 버릇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 유튜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예. 괜찮습니다. 근데 네. 하게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이 됐단 말이죠. 왜냐하면 여론조사 당내에서도 돌려보고 이러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의 준비들은 했을 것 같은데, 과연 이제 뭐 최고위원 사퇴는 뭐 그거는 거의 정해진 수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럼 이걸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할 거냐 아니면 뭐 비대위로 갈 거냐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에 치열한 아마 논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당대회를 만약 이 정도 격차로, 그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당직이 없기 때문에 예. 이 정도 격차로 졌는데 예정대로 전당대회를 하고 당대표를 뽑는 선출하는 수순은 제가 보기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는 뭐 5월 중순까지 임기니까 그거는 뭐 할 수 있겠지만 당 지도부를 뭐 어떻게 할 건가는 제가- 제가 보기에 좀 지켜봐야 예. 제가 민주당에게 그 수습책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해보면은, 예. 지금 제가 민주당에 있는 분들이랑 사실 그쪽에도 전략하는 분이니까 사실 결과를 미리 좀 알고 있던 분들이죠. 예. 그런데 그분들하고 얘기했더니 본인들이 수습 대책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두 가지라 그러더라고요. 대선 후보 선출을 아주 땡기는 것과 대선 후보 선출을 아주 미루는 것.
두 가지가 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대선 후보 선출을 아주 땡기는 것은 거꾸로 대선 경선 분위기를 빨리 띄워가지고 그 대선 주자가 사실상 당권과 대권을 잡고 당 수습과 대권까지 같이 가는 방안인데 이거는 누가 선호할 만한 방법이냐면은 이재명. 예. 현재 여권 주자 중에서 이번에 뭐 이낙연 대표가 선거 책임을 좀 지게 되면 독보적으로 이제 혼자 남을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 지사가 선호할 만한 방법이고요. 지금 그 말은 이준석 전 최고 얘기하는 거는 민주당에 전략하는 분이 예. 그 얘기를 이준석 전 최고한테 예, 제가 했다 바로 이거죠. 근데 그분은 예.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거나 예. 또는 싫어하거나 비토 세력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 중립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전문가적인 성격을 가진 분입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분이 누구를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 보진 않고요. 누구인데요? 깔 수는 없죠, 그거는. 아, 예. 아무리 유튜브에도 못 간. 제가요 그 장경태 의원이랑 친하다는 게 밝혀져가지고 아, 예. 얼마나 고생인 줄 아십니까 요즘은? 식사 같이 모이셨다가 그 방역 수칙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다섯 근데 분이 모이셨다가 저희 진짜 무슨 방송에서 치열하게 항상 이야기하고 진심인데 무슨 내통하고 얘기한 줄 알아요 항상. 그런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예. 전략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그냥 현실적으로 두 가지 선택 가능한 대안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지금 하는 거는 분위기상 안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세우고 대선 경선을 쫙 뒤로 밀어버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이당 그 얘기인데 부분은 이제 너무 이재명 디테일하게 지사가 얘기하시네요. 싫어하겠죠. 그 부분은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인데 이것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지금 최고위회의는 사퇴하는 회의고요. 그 의총은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저는 조금 원래 뭐 저보다 정책이 오래됐고 비대위 밖에서 본 최고위원 시간인데 비슷한가요? 그렇죠. 아니 최고위원만 뭐 4번 했으니까요. 비대위 항상 여러 번 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쪽은 오히려 전문가인데 예. 최고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하느냐 마느냐 뭐 비대위를 가느냐는 제가 보기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정하면 되는데 대권 후보 선출은 사실은 날짜를 바꾸게 되면 이게 유불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먼저 하면 누가 선호하고 늦게 하면 누가 선호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막 갈릴 때 누구 쪽인 한쪽은 불리하고 한쪽 갈릴 때는 원칙대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하는 문제하고 그러니까 당 지도부를 세우는 문제, 당권을 만드는 문제하고 대권 후보 선출하는 거를 꼭 저는 연결할 필요 없다고 봐요. 원래는 이제 대권 민주당 후보는 당원에 원칙대로 따르면 가야지. 대선 6개월 전에 그래서 그렇죠. 9월 달이죠. 9월 달에 가야지. 이걸 만약에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분란이 근데 생겨요. 여기 뭐 이준석 전 최고 얘기하는 오히려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실은 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분을 일으키기 위한 아니요, 전략적 그렇죠. 제가 오늘 보기에는 그렇게 보시면은 보여요. 이게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에도 후보를 내는 과정 중에서 예.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것 때문에 완전 엿가락 잣대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들었었는데 예. 180일 전까지 대선 후보를 선출해야 되는 것이지 그 이후는 안 되고요. 그 전엔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 당규 개정에 대한 부담이 훨씬 적은 거는 땡기는 겁니다. 그렇기 일단 때문에 뭐 민주당 일부에서는 사실은 늦추자. 우리만 너무 일찍 뽑는 거 땡기자는 아니야? 말은 없어요. 늦추자는 말이 늦추자는 말은 있었잖아요. 네. 땡기자는 말은 없죠. 그건 왜냐 나올 그러면 겁니다. 두고 이재명 보십시오. 기사 쪽은 되게 싫어하는 말이죠. 그 말을. 땡기자 그러면 사실은 9월이면은 이제 지금 당 뭐 예를 들어 비대위 갔든 뭘로 가면은 그 사이에 비기 때문에 사실은 대권 후보 경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선거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언제 하는 얘기예요? 사실 아니, 그것도 이렇게 한 3개월 보시면 해야 되거든. 조금만 있어봐요. 남의 당 얘기라도 길게 하지 뭐 잘 말고. 모르면서 그런 얘기 계속 그 기본적으로 그래서 대선 후보를 늦추자는 얘기도 어찌 보면 이제 이재명 지사를 별로 좀 안 좋아하는 분들이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원칙대로 가야 사실 싸움이 덜 나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저는 뭐 이 9월 선출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유불리를 따져서 이걸 늦추거나 땡기거나 할 사안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9월까지 원래 후보를 선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대선 경선이 이러저러한 과정을 통해 가지고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 룰대로라도 6월에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오늘이 4월 7일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하고 그 사람이 권한 대행 그냥 맡으면서 한 달만 땡겨도 공백기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2달이라는 시간을 잘못 보내게 되면 어떤 선거가 나오냐면은 저희가 이번에 사실 2006년도 서울시장 선거를 상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2006년도 서울시장 선거가 오세훈 후보와 강금실 전 장관이 붙었던 선거거든요. 예. 그때 그때도 격차가 컸죠. 그때 스코어가 61대 27입니다. 강금실 전 장관도 여성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떠오르는 정치인이었고 굉장히 이미지도 좋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문제가 됐던 거는 노무현 정부 4년 차에 인기가 떨어지는 시점이었고 예. 그때도 부동산 문제로 서울에 민심 위반이 있었습니다. 그게 겹치면서 강금실 장관이 좀 큰 패배를 당했던 것이거든요. 예. 자 그럼 그 다음에 2006년 선거가 그렇게 된 다음에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고 열린우리당이 뭘 맞았냐면은 2007년에 대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이 이제 대통합 민주신당으로 이렇게 저렇게 막 깨지고 합쳐지고 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정동영 후보가 나오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서 그걸 수습 제대로 못해내면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에게 기록적인 패배를 당하죠. 그때도 표차가 컸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강금실 스코어가 비슷한 스코어가 만약 나온다면은 그 아픈 기억,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때 강금실 선거, 이명박 선거, 그 다음에 2008년 총선에서의 80석밖에 못하는 그런 압도적 예. 패배, 이걸 상기하는 그런 과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다른 길을 택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그니까 2006년 지방선거에서 그 큰 격차를 제대로 수습을 못했기 때문에 이듬해 대선에서도 당시 민주당이 졌다라는 건데 어떻게든 물론 그런 되겠지 하고 전례도 가다가 있고요. 예. 사실은 또 뭐 지방선거에서 진 다음에 이듬해 대선에서 이긴 전례도 또 그런 있기 것도 있죠. 때문에 네. 근데 뭐 사실은 선거가 이제 1년 정도, 11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결국은 아마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주식이 갑자기 죄송한데요. 예. 주식에서 이 저점 확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음. 기왕에 만약에 패한다 그러면 확실하게 저점 확인하는 게 낫다라고 봐요. 애매하게 떨어지면 그냥 앞으로 구호 더 체력이 확실히 떨어질지. 망가질 때 망가지는 게 낫다 이런 그렇죠. 말씀. 그래야 제가 보기에는 뭐 매도 확실하게 맞는 것이고 또 아마 당내 쇄신이라든지 문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만약에 뭐 5% 졌다 그러면 우리 뭐 큰 문제 없다 갈 수 있는데 이 정도 패배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당내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결국은 쇄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그게 저는 아마 뭐 당 입장에서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우리 이제 그리고 국회 기자들이 어떻게 보는지도 좀 물어볼게요. 국회 내에서 네. 고참인 박유미 반장이 볼 때 지금 현근택 그 대변인도 쇄신이라고 얘기했는데 쇄신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민주당 출입 기자들이 볼 때는 민주당에서 이런 게 좀 문제였다 이런 건 좀 뭐가 있나요? 근데 저는 일단은 궁금한 게 지금 이제 비공개 최고위도 열리고 의총도 열린다고 하지만 예.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주류 친문으로 예. 분류되는 분들이 대다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전당대회도 이미 뭐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해서 이미 전대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실제 비대위 구성은 가능할까? 일단 그런 의문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번 선거 자체를 계속 정권 심판이다, 정권 연장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져가긴 했는데 그 사이에 뭐 물론 선거 결과는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뭐 이해찬 전 대표나 아니면 이제 뭐 지도부들의 그 발언들을 보면 이번 선거 결과를 과연 정말 뼈아프다고 느낄까? 그리고 정말 반성을 하고 쇄신을 하고 비대위를 꾸려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라고 느낄까? 저는 이게 조금 의문이긴 했거든요. 받아들이기로는 만약에 그렇게 안 가면 내년 대선에서 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당연히 사실은 위기가 와야 고치는 거거든요. 우리 기업도 그렇고 뭐 어쨌든 구조조정이라는 걸 할 때는 보면은 IMF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뭔가 위기가 와야 하잖아요.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는 힘들 수 있어요. 지금 어쨌든 180석이고 안정적인 과반이고 뭐도 할 수 있지만 이번에 제가 보기엔 국민들이 제대로 회초리를 들었다고 보면 저는 그런 동력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지금 이준석 최고는 뭐 어차피 내년에도 망할 거고 내후년도 망할 거다 얘기하는데 그때는 사실은 어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아니 색깔이 지금 뭐 친문 일색이다 그렇게 평가하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그때는 보면 굉장히 색깔들이 다른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약간 비슷한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충분히 저는 뭐 쇄신할 수 있다고 보고 그냥 네. 큰 문제는 그러니까 과연 이제 그 부분도 저는 고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해찬 비대위 이렇게 간다 그러면 또 어쨌든 좀 권위에 기대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좀 젊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386들이 조금 물러나고 좀 젊은 세대들이 70년대 90년대 학번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중심으로 그러니까 좀 새로운 지도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최고 같은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이 비대위도 하고 뭐 지도부에 들어가면서 계속 그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어찌 보면 뭐 실제 권한이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지만 하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뭐 이렇게 지도부를 보면 항상 약간 올드하다. 그리고 최고위원 지금 뭐 젊은 최고위원도 있지만 약간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잠시만요. 제가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 원래 그러면 순서대로 준비를 쭉 짰는데 지금 이제 네. 현근택 전 대변인이 사실 우리가 진 것 같다. 내부에서도 그런 분위기다라고 뭐 얘기를 이제 툭 까놓고 하셨으니까 좀 순서를 바꿔서 그 민주당이 뭐가 문제였고 만약에 출구조사 예측대로 선거 결과가 비슷하게 나온다면 이게 뭐가 문제였는지 그러면 대책은 뭐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아니라고. 저는 그런데요. 지금 상황에서 해법은 간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우리가 보면요.
제가 정치권에 데뷔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그때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으로 사퇴한 다음에 예. 보궐선거를 치렀는데 그때 박원순이라는 신예에게 처참히 깨져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갓 출범했던 홍준표 대표 체제가 무너지면서 많은 당내 의원들이 우리를 구할 사람은 박근혜 비대위원장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예. 그 당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탄생하고 제가 비대위원 들어간 거거든요. 그렇죠. 2011년 보궐선거에서 패한 뒤에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는 2012년에 이제 비대위에 들어간 거죠. 박근혜 비대위원장 세웠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시나리오대로 대권과 당권을 일치시켜가지고 조기에 차기 권력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예. 지지층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자 이 기획을 성공시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당내에 신망받는 여론조사가 높게 나오는 대권 주자가 있어야 돼요. 예. 민주당에서는 있다 봅니다. 이재명 지사. 두 번째 뭐냐면요.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박근혜라는 대선 주자에게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MB 정부와 거리두기를 해도 이명박 대통령이 크게 뭐라고 안 했고 무게중심이 제가 알기로는 뭐 두 분이 예. 그때 그 두 사람이 서로 뭐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그러니까요. 사실은 엄청 싸웠죠. 그러니까요. 뭐 도둑이 있다는 둥 뭐 이렇게 지금 싸우긴 이재명 했죠. 지사 예.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친문에게 빚진 거 없습니다. 본인이 자수선거에서 그 자리까지 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각을 세울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 이재명 지사가 각 세운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쇼하고 있는 이럴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 속에서 결국엔 문재인 대통령과 그 친문 핵심 권력이 권력의 일부 또는 비전을 세운 역할의 일부를 차기 권력에게 나눠줄 수 있느냐? 예. 그게 이 시나리오가 먹히는 그 동작하는 방법이고 이게 안 되면 이제부터 애매한 게 나오는 겁니다. 네. 지금 뭐 그렇지만 뭐 귀 기울여 들을만 하지만 저기 하는 얘기라는 걸 감안을 하시고 그냥 그때 갈라치기 전 얘기인데 대변인의 사실은 얘기를 왜냐면요. 한번 들어볼게요. 상황이 가능한가요? 조금 그런데 다른 지금 게 말씀한 안에? 그러니까 박근혜 그때 당시 비대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내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예. 어느 정도 자기 세력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확실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당 권력은 이미 이제 박근혜한테 넘어간 상황이었단 말이죠.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왜냐하면 공천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계속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당내 뭐 역학이라든지 이런 관계에서 본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계속 이제 청와대랑 거리 두고 뭐 여당을 들이받으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리고 당권 대권 분리는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를 일치시킨다. 사실은 어찌 보면 지금까지 계속 유지해 온 거예요. 당권 대권 분리해야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혼란도 더 걷고 수습도 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권으로 갈 사람 당권으로 가라 확실히. 대권 간다 이래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갔던 원칙을 탁 깨버리고 당권 대권 붙여야 된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뭐 이준석 전 최고 얘기는 제가 지금 비상 보기에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능성도 아까 없고요. 처방이 필요하냐. 아까 왜냐하면 현부 대변인이 네. 그 저점을 찍었으면 괜찮다 이랬잖아요. 예. 그 좀 아니다. 바닥 밑에 지하실 있고 지하실 밑에 저수조 있고 이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증시의 격언이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그 처음에 강금실 선거 스코어 기록적인 패배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61대 27이면은 예. 그때 상황 파악을 못하고 대선 가가지고 또다시 거의 한 50대 이회창 후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깨졌어요. 몇백만 표 차로. 그 다음에 또 18대 총선 또 깨집니다. 80석이 됩니다. 민주당이. 이게 그 바닥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가장 강한 처방전을 뽑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제가 그냥 거꾸로 아까 뭐 상대 입장에서 봤을 때 예. 가장 두려운 카드는 이재명입니다. 지금 민주당 김구 최고위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다음 그 상황을 저희가 많이 지금 예.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지금 또 유튜브로 많이 시청해주고 계셔서 댓글 좀 잠깐 소개를 예. 하겠습니다. 속보는 아니고 댓글이군요. 네네 감사한 분들이 제가 열심히 들으려고 있으시잖아요. 사실 댓글을 네, 못 감사한 봤어요. 분들입니다.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이디 스카이블루님이 민주당 정책 공약 부실했음 딱 이렇게 정리해 주셨어요. 선거 예. 빼고 다른 이유 있겠냐 뭐 이런 의미로 일단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아이디 노원님, 이준석님 고생 많이 한 듯 눈 밑 다크서클에 걱정해 주셨습니다. 애처롭다고 하셨습니다. 선거운동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요. SNS 또 이제 예. 그 뉴미디어 제가 본부장이시기도 교통본부장이어서. 하셔서 제가 이름만 뉴미디어 본부장이고요. 현장에서 주로 많이 뛰셨어요. 느낌은 기동 1팀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일단 좀 응원해 주셨고요. 아이디 어깨산님,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가 변하려면 인물이 새로워야 하고 젊어져야 한다는 것은 맞다. 쇄신하려면 인물도 좀 바꿔라. 그리고 아이디 룸룸님, 민주당이 환골 탈퇴할 기회다.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준석 최고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에 좀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취지였고요. 예. 네, 일단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뭐 박유미 기자한테 한 얘기도 하나 있는데 그건 이제 제가 전하지 이메일을 항상 스카이블루로 쓰거든요. 아, 그 닉네임으로. 아, 예. 혹시 제가 아시는 분 그러면 아닌지. 어, 아니 제가 쓴 건 아닌데. 네, 근데 민주당 정책 공약 부실했다 이런. 아 그거 아닌데. 네, 사실 이번 선거 여야 할 것 없이 정책 공약은 사실 많이 보이는 게 없긴 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그게 좀 부동산 것들이 좀 안타깝긴 있었는데 했죠. 사실 좀 비슷하긴 했고요. 제가 좀 더 민주당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네. 전당대회 갑니까? 지금 예를 들어 뭐 송영길 의원이나 뭐 홍영표 의원이나 좀 있지 않습니까? 전당대회를 위해서 뛰고 있는 분들 전당대회로 갑니까? 비대위원장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게 물론 이제 지금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당직도 없기 때문에 네, 저는 근데 뭐 지금 권한은 저는 그 없지만 권한이 의견만 없어요. 권한도 주시면 없는데 의견으로. 지금 네. 정도 수치다 만약에 두 자리 정도 수치다 그러면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봐요. 자 그럼 비대위원장은 누가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대부분의 분들이 뭐 예상하는 분은 한 사람밖에 없죠.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박유미 위기 기자 혹시 예상되나요?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거죠. 얘기하는 거죠. 대부분 얘기하는데 근데 이해찬 대표가 당 대표 하고 나선지 이제 얼마 안 됐고 물론 이제 선거는 뭐 지금까지 이끌어서 진 적이 없어요. 본인 비대위원장으로 이해찬 전 대표를 얘기할 때 이준석 전 최고의 입가에 네. 미소가 선거가 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근데 예, 일단 과연 그 전제 조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비대위라는 거는 정말 비상사과의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바꾸는 문제인데 예. 저도 항상 그런 이렇게 약간 어찌 보면 이제 과거로 회귀하는 거잖아요. 그게 과연 옳으냐?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거는 뭔가 새로운 세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젊은 사람들 아니면 조금 더 이걸로 가야 되는 게 맞는데 과연 과거로 회귀하는 게 옳으냐?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이 조금 있어요. 예. 저한테 항상 이제 상대 측에서 비대위원장으로 남은 지금 상황 누가 제일 위험하겠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이해찬 대표는 별로 그다지. 누구 얘기할지 알아요? 아니 박용진. 노무현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이해찬 대표가 총리를 지내시면서 예.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드셨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이기는 상황에서 분위기 끌어나가시는 거는 잘하신 적이 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수습은 안 되고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저희가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거는 이미 국회의장을 지내셨기 때문에 경우에 안 묻긴 하지만 문희상 의원님이 제일 위험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저도 오늘 누구 뭐 이번에 한 분과 통화를 하면서 비대위원장 후보로 누가 있겠느냐라고 네.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해찬 대표 얘기도 당내에서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이번 표심의 중도가 중요했는데 중도 표심을 확보할 수 있겠냐 이해찬 대표로 뭐 유인태 전 정무수석이랄지 문희상 비대위원장 전 네. 비대위원장 정도가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이런 그러니까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결국 했던 게 뭐냐면은 다소간의 통찰력이랑 예. 결국에는 그 정무적인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해찬 대표는 어쨌든 친노 친문 세력 내에 이제 정리는 잘할지 모르겠지만은 중도를 아우르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무적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때 가장 뛰어난 건 문희상 의장님이시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얘기를 쭉 해봤는데 조금 더 뭐 얘기 안 짚고 간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제가 박유미 기자한테 물어봤는데 박유미 기자가 그걸 현근택 대변인에게 탁 넘겨서 자 쇄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뭐가 잘못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 그러니까 뭐 고쳐야 되겠다. 이거 제가 뭐 제가 민주당 말할 지도부에서 권한이 많이 있는지 나오는데 모르겠는데 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냐로도 구체적으로 1번 처음에 1번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국회 이게 사실 1년 만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렇죠. 지난번 총선에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다가 예. 그 다음에 이제 1년 만에 이제 완전히 지형이 바뀐 거잖아요. 수치가 이제 정반대로 된 건데 이제 국회 원구성에서 그때 이제 논란이 있었죠. 법사위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 방송에서도 법사위만 갖고 오고 나머지 7개는 주자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예. 예, 왜냐하면 아예 뽑지 말자든지 뭐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게 뭐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걸 다 가져왔을 때 좋은 것 같지만 꼭 좋은 게 아니거든요. 국회라는 게 결국 정치라는 게 대화, 협상과 타협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사위에 안 갖고 왔을 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럼 다 가져라 이랬단 말이죠. 예. 그래? 그럼 뭐 다 갖겠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저는 그게 출발했다고 봐요. 그때 저는 그냥 독배를 받은 거죠. 법사위 갖고 나머지만 갖고 7개는 그냥 비워두든지 아니면 뭐 간사체류 갔어야 된다. 1번은 저는 그게 보고 왜냐하면 결국은 그러면서 국민들이 보기에 이게 민주당이 약간 오만해졌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분기점은 이제 아마 이제 공수처법이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건 약간 불가피했다고 봐요. 지난번에 계속 협조를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 이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예. 생각인데
이 경찰 수사가 저는 결정적인 문제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경찰에 있는 분들이나 저기 얘기를 들어보면 경찰이 하면 뻔하다는 거예요. 1번 지방으로 맡긴다. 2번 언론이나 그냥 고발하는 거 따라간다. 3번 피디님만 잡는다. 근데 거의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으면 3월 2일 날 발표났으면 4월 선거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한 달 내에 어찌 보면 정보도 좀 모으고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얘기하면 뭐 국회의원이든 장차관이든 좀 센 사람들도 좀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선제적으로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쟤는 제일 궁금했던 거예요. 무슨 신고센터 만드는데 13일이나 걸렸어요. 하루면 될 일이거든요. 예. 그리고 홍보를 별 안 하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어디 신고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경찰에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경찰은 항상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수본부장을 경찰 출신으로 앉혀놓으니까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 뭘 잘못한지 모를 거예요. 근데 야당이 항상 얘기하듯이 검찰이 얘기했으면 만약 했다 그러면 중수본에 딱 중앙지검에다 수사본부 차려놓고 국세청이랑 딱 접어놓고 아마 뭐 언론 쫙 관심 가질 만한 사람들을 소환 조사해서 벌써 아마 제가 보기 결론 냈을 거예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이거를 이 국수본부장의 경찰 출신 앉혀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수사 지휘하게 한 거 저는 이게 아마 가장 좀 뼈아픈 개인적으로는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요. 아까 원구성부터 뭐 사실은 좀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신 부분 맞는 부분도 있는 게 국회에서 있다 보면 각종 민생 법안이나 각종 법들이 결국에 민주당이 원하면 다 처리가 됐거든요. 어떤 뭐 독소 조항이 있다, 뭐 야당이 주장을 하든 뭐든 다 처리가 됐는데 그 와중에 그럼 이 정부에서 민주당이 민생을 위해 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딱 이거다라고 떠오르는 게 없어요. 물론 코로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모두가 어려운 시기였고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소상공인 지원 부분에서는 뭐 현금성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뭐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은 사실 야당도 마찬가지로 같이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부동산 집값은 오르고 민생 관련해서 뭔가 체감되는 좋아졌다라는 느낌은 없고 코로나 때문에 생활은 어렵고 근데 어쨌든 그 LH 사태나 이런 것들이 기폭제가 된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도대체 나는 집도 못 사고 코로나 때문에 먹고 살기는 힘든데 민주당은 저렇게까지 총선에 우리가 의석을 몰아줬는데 도대체 뭘 먹고 살게 해줬나. 그런 민심들이 좀 많이 좀 담겼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수처나 중수청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 담론에 가까웠고 그리고 정권 초반에는 그런 것들이 적폐청산이랑 맞물려서 뭐 시원하다고 느끼셨을 수 있을 거예요. 지지자들 중심으로. 근데 후반으로 갈수록 도대체 우리의 삶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줬나?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좀 실망감이 있었고 게다가 이번 선거에서는 정책 경쟁, 뭐 공약 그 경쟁도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유권자들한테 어필할 여지도 없지 않았나. 그리고 그 부분은 여당 쪽에 더 크게 타격을 입지 않았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아까 그 상임위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때 저희 당내에서 논쟁이 많았었는데 결국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몇 수 앞을 내다본 겁니다. 그거는 그 조영원 대표가 먼저 협상에 나서긴 했지만은 그 문제에 있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반적으로 상임위원장 중에 그쪽이 법사위를 가져간다 해가지고 저희에게 알짜라고 제시했던 것이 예결위원장 그리고 국토위 이런 것이었거든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요, 국토위면은 자기 지역구에 그냥 뭐 도로 깔 수 있고 지하철 깔 수 있고 하니까 좋아하면 받아들여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저희가 검토해야 됐던 거는 코로나 시국에 있어가지고 분명히 민주당이 계속 추경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그때마다 예결위원장이 야당이면은 뭐 야당이 추경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난리를 칠 것이고 국토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부동산 문제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입법을 한 데 있어가지고 관문 역할을 합니다. 그럼 지들이 하고 싶은 거,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야당이 반대해가지고 뭐 임대차법을 뭐 통과시켰습니다. 이런 얘기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평상시 같으면 알짜 상임이라고 할 만한 것이지만은 굉장히 독이 든 성배에 가까운 그런 상임위들이었고 그것을 사실 개별 의원들 입장에서는 탐을 냈겠지만은 전략적으로 탐을 내지 않았던 그런 전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의 독주가 독이 된 성배로 돌아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 얘기를 주로 일단 민주당에서도 출구조사 결과를 어느 정도 될 거로 내부 분위기도 있다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잠깐 저희가 준비가 조금 되고 있는데요. 예, 박유미 기자가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실시간 방이니까 댓글을 저희가 뭐 이런저런 지금 뭐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 아이디 윤고딩님 다 쌓이고 쌓여서 그런 거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고 예. 배니정님 분명한 것은 이번 선거 결과는 투표하는 정치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통찰력이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통찰력이 핵심이었다라고 하고요. 잠시 뒤부터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조금 많이 해볼 텐데 일단 제가 hen근택 전 대변인 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격차가 2%씩 따박따박 줄을 거다라고 네. 했는데 줄지 않았어요. 물론 뭐 커다란 민심의 벽도 있었을 거고 줄지 않았다는 건 일단 여론조사 결과, 추세조사 결과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기본적으로요. 아마 열흘 이번 정도에. 선거의 큰 그림은 아시겠지만 이제 뭐 민주당이 원인 제공했다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4년 차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뭐 LH 사건 나오고 그러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졌어요. 긍정 평가가 예. 40%, 41% 정도가 어찌 보면 저지선이었는데 지금 30대 초반까지 내려왔단 말이죠. 근데 당 지지율도 비슷합니다. 근데 개인,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가 그거를 얼마만큼 뛰어넘을 극복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게 제가 보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선거의 어떤 격차가 박영선이나 오세훈 후보의 뭐 개인적인 능력 차이라든지 뭐 정책 차이라기보다는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의 하락, 이 부분에서 제가 보기엔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나는 거라고 봅니다. 이건 이제 되돌리기는 쉽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군요. 자, 국민의힘도 지금 사실은 hen근택 전 대변인이 정확히 얘기해 줬는데 이 정권 심판을 강조했지만 정권에 대한 불만들,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들이 이제 또 여당의 태도에 대한 불만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이 말은 국민의당이 좋아서 찍은 건 아니다라는 얘기로 볼 수도 있거든요. 기회를 오세훈 후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기회를 얻었을 때 원래 예. 위기 상황에서 영웅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내 경선에서도 불리하다고 이제 보통 알려졌었고 예. 단일화에서도 안철수 대표에 비해서 밀리는 것은 나왔지만은 출발은 미약했으나 결과는 창대한 이런 상황이 나왔거든요. 예. 이건 저는 영웅의 탄생의 조건에 우선 선거 결과로서 부합한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그러면은 야권이 의석 상황도 지금 뭐 180대 100인 상황이고 뭐 입법, 사법, 행정 대부분의 권한을 사실상 영향 미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 같이 하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재명이 했던 역할을 과연 오세훈 시장이 할 수 있느냐? 예. 그 무슨 말이냐면은 정책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맞설 수 있는 기회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들면? 재건축 재개발 정책 같은 거 있잖아요. 지금 민주당에서요 이번에 큰 실수했던 게 뭐냐면은 서울시 의회 의석 중에서 100석 이상을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도 이래봐라 못할 거다 이랬거든요. 예. 이낙연 제가-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100% 제가 뭐 한번 해보시죠. 민주당 시간을 다 멱살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진짜. 그 제가 표현이 과격할지 모르겠지만은 예, 과격했어요. 어쨌든. 이번에 한번 예. 보십시오. 이번에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은 노원 예. 그리고 목동 이런 쪽에 보면은 재건축 재개발 관련해가 이슈가 많은 그 지역들이 있습니다. 거기 예. 출구조사 결과 보면은 압도적으로 지금 오세훈 후보에게 쏠려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정책을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당신들은 반대하겠냐 찬성하겠냐? 민주당이 아니라 진짜 무소속이라 할지라고는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가 이슈를 잘 골라가지고 이번에 압도적 민심이 표출된 이슈들에 대해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잖아요. 이건 시의원들이 다음 선거에 나갈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면은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낙연 대표가 공언했던 것과 다르게 아마 오세훈 후보가 주도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좀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더 할 네. 텐데 저희가 준비한 순서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에서 하고요. 아마 저녁도 못 드신 것 같아서 네. 저희도 사실 못 먹어서 간식을 예.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좀씩 떨어져서 저기 직접 오셔도 돼요. 제가 아까 카드를 제작진한테 받아서 어이구. 예. 상암동에 땡땡땡 고맙습니다. 고 땡땡 치킨인데요. 이미 맛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네. 요거는 우리 영수 PD님이 조금 이렇게 배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있는 그대로 그 예. 여기 물티슈도 됐고요. 좀 편하게 하자는 아까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너무 뭐 가라앉는 지금까지 분위기도 좀 먹겠는데. 있고 그래서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하자는 민주당 맥락에서 얘기부터 시작하니까 좀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막 긴급 의총, 예, 의총을 막 하다 비대위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예. 제가 오세훈 시장
고맙습니다. 한테 이제 시장이죠. 근데 이제 다시 시장인데 시장한테 예. 그 노무현 정부 때 오세훈 시장이 시장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때 국무회의 들어가시면 뭐 했습니까? 이랬어요. 근데 그때는 참 젠틀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국무회의 들어가시면은 본인이 정책을 주도하셔야 된다. 예. 예를 들어서 그 소상공인을 위한 예를 들어 코로나 대책이나 이런 것들 먼저 국무회의에서 제시하시고 그다음에 그걸 밖에 와서 언플레이 하시라. 언론 플레이. 예. 오늘 대통령께 소상공인들에 대한 영업 보상을 할 것을 건의했다. 이거 지금 솔직히 여당 입장에서 국간을 지키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와의 갈등 상황도 있고 먼저 끌고 나가기 어려운 이슈거든요. 근데 오세훈 시장은 예. 충분히 그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이제 권한이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명하게 하면서 분위기 존재감을 느낄 수도 있고요. 이게 이재명 제가 일단 지사가 이준석 전 계속 최고랑 이제 많이 대화를 할 테니까 본인 그때 뭐 자기 좀 정치를 하라는 부탁드립니다. 얘기인데 네. 근데 이제 서울시장이 국무회의 참석하는 거는요 사실은 이제 뭐 그냥 업적어 정도예요. 참석은 뭐 장관급이니까 하긴 하는데 근데 거기에서 정책을 국무회의라는 게 어떤 의결을 하거나 뭐 정책을 제안하는 게 아니라 물론 예. 헌법 기관이긴 합니다만 대부분 보면 회의를 하고 뭐 안건 상정 통과시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하십시오.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자기 정치 하겠다는 거예요. 그밖에 안 되는데 자기 사실 정치는 임기 뭐- 아니 저도 뭐 예. 왜냐면 임기는 이제 1년이지만 사실은 이제 내년 6월이면 선거잖아요. 예. 올해 정도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리고 올해 이제 예산이라든지 이거는 이미 다 통과됐어요. 예.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와가지고 이제 와서 새롭게 뭘 고쳐가지고 막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미 이제 예산이라든지 정책 나온 거를 물론 뭐 변경을 할 수 있겠지만 큰 틀에서 못 바꾸고 올해 내년 넘어가면은 또 다시 선거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아유, 감사합니다. 올해 내년 6월까지 뭐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아요. 지금 얘기처럼 뭐 재건축 끌고 다닌다 그러는데요. 그것도 사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거는 또 한계가 있습니다. 국토부라든지 예. 뭐 이런 제한이 있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계속 뭐 그렇게 부딪히면 어떻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 그렇게 간단히 될 일은 아니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일단 좀 드시면서 좀 드시면서 아, 예. 하셔도 되고요. 네. 방금 우리 JTBC 지금 47 잘 정보에서 먹겠습니다. TF를 맡고 계시는 네. 국회반장님. 예, 이성대 형식적 국회반장 앞서 얘기한 진짜 아, 국회반장님. 그러면서 이렇게 치킨을 또 서빙해주고 가셨습니다. 배분. 아, 아니 고맙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박원순 시장 그런 거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때 메르스 때 기억나실 겁니다. 맨날 나와서 기자회견하면서 언플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가 사실은 여야의 부동산 공약들이 다 재건축 규제 완화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요. 얼마 전에 이제 압구정에 H5 아파트가 80평짜리가 80억에 팔렸단 말이에요. 네. 재건축 기대감으로 팔렸단 말이에요. 압구정이 6,500세대가 재건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좋아지니까 집값도 오르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어디서 또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럼 또 집이 필요하잖아요. 6,500세대가 만약 동시에 한다면 오세훈 시장이 재건축에 좀 더 강하게 했는데 부동산 그러면 안 오르나요? 어떤가요? 저는 일시적으로 올 수 있겠지만은 예. 결국엔 총 공급량과 총 수요량에 따라 가지고 가격은 결정될 거고요. 예. 지금까지 그렇게 안정된 경우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1기 신도시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렇죠. 다 그렇게 공급에 따라서 안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공급이 좀 어느 정도 저쪽에 있을 때 요때 재건축이 되면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공급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건축이 들어가 버리면 이게 또 하나의 트리거 그리고 그리고 유증기에다 불꽃을 일으키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걱정이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아파트를 건축하는 데 걸리는 시한이 예, 예. 한 2년 정도로 단축됐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지역별로 순환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순환 개발하면 그거를 좀 그런 완축시킬 수 어떤 있다. 급증하는 수요를 약간 막아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가장 열받는 거는 예. 집은 낡았는데 가격만 오르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보면은 예전에 보면은 중형차 계속 소나타예요. 소나타 1, 2, 3 이렇게 가지만은 예. 가격이 올라감과 동시에 그 소나타 모델들의 편의시설이나 아니면 주행 성능은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면 충분히 그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거죠. 근데 맨날 소나타 1인데 가격만 올라가 이러면 사람들이 불만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라는 것은 단순히 넓이나 이런 것만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부가가치의 상승이 있어요. 예. 저희 상계동 지역만 본다 하더라도요. 젊은 세대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꼭 지하 주차장이 있는 집에 살아보고 싶다. 예. 그 말은 그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느끼는 그 효용이라는 게 굉장히 크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요 그런 집에 대해 가지고 추가로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봤을 때 단순히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다 말 것이다가 아니라 주거 환경이 좋아지는 것 이상으로 오르는 것이 문제이지 예. 주거 환경이 개선되어서 집값이 오르는 거는
당연히 그건 시장에 맞는 그런 상승이 될 물론 이제 겁니다. 부동산 시장은 네. 수요와 공급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네. 일종의 트리거 역할을 하는 요소가 너무 많고 사실 지금 정부가 그것 관리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자산 인플레 시장에서 그 폭등한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되게 민감한 문제긴 해요. 근데 제가 뭐 부동산 얘기하러 나온 건 아니 근데 아니니까. 이제 중요한 네. 부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최근에 물론 이론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전세값이라든지 부동산 가격이 약간 안정화되는 추세였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오른 거 말고 최근의 경향이. 예. 근데 아마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면서 이게 강남 말씀드렸잖아요. 그 최고가 찍었거든요. 그래서 80억. 예전에 막 50억만 해도 어떻게 아파트 한 채 50억이 하는데 지금 막 80억까지 갔어요. 예. 더 오를 수 있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게 강남 아파트만 그러냐? 저는 아마 강북에 있는 재개발 그동안 어찌 보면 이제 뉴타운 박원순 시장 10년 이후에 이제 뉴타운이 어찌 보면 된 데도 있고 해제된 데도 있는데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할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바라는 게 있어요. 자기 집, 자기가 있는 어떤 재산을 조금 더 올랐으면 좋겠다. 그거는 예. 일단은 기본적인 그렇죠. 욕망일 수 일단 있죠. 위로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예. 뭐 재개발이라는 거는 이제 어쨌든 단독주택을 아파트로 짓는 것이고 재건축이라는 거는 뭐 저층을 고층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공간, 그러니까 용적률을 올리는 거. 그거를 예. 결국은 얼마나 허용할 거냐, 그리고 개인한테 가져가게 할 거냐, 공공으로 얼마큼 가져갈 거냐, 그 싸움이거든요. 결국은. 사실 뭐 아주 솜씨있게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다들 이번 선거 국면에서 무조건 규제를 풀자라는 얘기만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제일 네. 관심 있는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출구조사 결과대로 나온다면 당에 해볼 만하다가 되잖아요. 사실은 2016년 이후에 그렇죠. 처음 이기는 선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출구 조사를 보면은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그냥 계단식 지지율을 보였거든요. 예. 20대보다 30대가 좀 더 높고 30대보다 40대가 높고 40대가 50 이렇게 계단식이 나왔는데 오늘 출구조사 결과대로라면은 20대 지지율이 50대 지지율보다 높습니다. 57%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지난 총선 때 이제 약간 감지했었는데 지난 총선 때 끝나고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볼링을 치다 보면은 처음에 볼링공을 굴렸을 때 양쪽에 핀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보통 스플릿이라 그러거든요. 예. 이거 근데 스플릿. 스페어 처리하기 너무 힘듭니다. 공 하나로. 맨 끝에 두 핀을 스플릿 처리하기 그렇죠. 힘들죠. 그렇죠. 예. 20대와 70대 이렇게 지지층이 나눠져 있으면 그게 되게 어려운데 이게 이번에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예. 무슨 의미냐면은 60대 이상의 전통적 보수층과 20대 30대에 보면 이제 자유나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보수 지지층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어쨌든 그 과대표된 어떤 이 전통적 보수가 국민의힘의 의원들의 주류인데 이것만으로는 이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진 지지자들을 계속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이준석 위원님 그리고 이제 그 직함은 안 쓰신다는 네, 네, 거죠, 네. 본부장님. 네. 전 최고위원님 좀 치킨 좀 드시게 네. 제가 잠깐 댓글 좀 저 예. 이런 역할 하려고 나온 건가요? 아, 살짝 아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회 분위기를 좀 제가 좀 네, 여쭤보려고 너무 했는데. 전해드리고 싶은데 두 분이 워낙 예. 열띤 발언들을 하셔서 저는 정말 조금 그냥 말씀을 막 잘 끼어드세요. 듣고 있습니다. 저기, 네, 일단 편하게. 뭐 치킨 관련 댓글이 있는데 네. 박성태 앵커님 멋있습니다. 분위기 전환 좋아요라고 하수님이 남겨주셨고 스카이블루님 또 남기셨는데 1인 1닭이 국룰인데 이게 뭐냐 한 조각씩이 웬 말이냐 뭐 이런 취지의 댓글 예.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정상모님 최초 아닌가요 JTBC 뉴스 먹방 그래도 먹는 방송도 반겨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 리스농님 처음엔 이 컨셉 뭐지 했는데 보다 보니까 재밌네라고 해주시네요. 재미있으시다면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디 미스 마플님 이준석, 현근택 두 분 어떻게 방송 패널 커플이 되셨나요? 여기저기서 같이 활동하시던데 상대방인데 뭔가 결이 맞으시나 봐요. 두 분 커플의 그 어떤 뭐라 그러죠? 화학적 결합? 예. 그 케미를 굉장히 좋아하는 제가 분들이 있는 것 그 같습니다. 민주 패널들한테 방송 거부를 많이 당하는데요. 네. 이 형님이 아직까지 거부를 안 해가지고. 네, 두 분 굉장히 호흡이 잘 맞으시는 그게 것 아니라 같고요. 우리가 우리가 거부를 안 당해. 하시는 여기 이유가 스피커가 따로 있습니까? 이번 선거를 거의 주도했잖아요. 아, 정말, 주도 거의 네. 하고 뭐 들었다 놨다 하고 막 이랬는데 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국민의힘 물론 지금 뭐 앞서고 있어 상당히 분위기 좋을 거로 예상되는데 속보사항이 하나 더 있어요. 조금 예. 안 좋은 소식인데요. 송원석 그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이 사퇴 성명을 냈습니다. 비서실장직을 내려놓겠다는 취지고요. 오늘 그 국민의힘 당사에서
그 상황실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본인의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사무처 당직자에게 발길질 등의 폭행과 욕설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개 예. 사과와 당직 사퇴 뭐 이런 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그 방에 있다 나왔어요. 네,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제가 오늘 캠프는 아무래도 가지 이제 그 못해서. 선거 상황실이라는 게 예. 저도 뭐 선거 때마다 가서 앉아봤지만은 자리 싸움이 치열합니다. 치열하죠. 아, 그리고 어떻게 특히 이길 때. 그러니까 이길 그 때는 이길 때 그 카메라 후보자 잘 옆에 받는 자리. 후보자 옆에. 이번에 보시면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늘 가운데 이제 후보가 앉고 오른쪽에 그 김종인 위원장이 앉고 예. 그 옆에 나경원, 유승민 이런 공동선대위원장들 앉고 뭐 이런 구도일 텐데 그럼 2열에 보통 핵심 당직자들의 자리가 생깁니다. 예. 송원석 비서실장도 이제 핵심 당직자로 핵심 분류돼서 당직자죠. 뒤에 앉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화가 나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뭐 바로 사퇴했다고 하니까 뭐 저는 이게 사실 예. 그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이죠. 예. 정치 구단으로 불리던 예. 하신 말씀이 있죠. 골프와 선거는 머리 쳐들면 예. 무조건 진다. 라고인데 지금 국민의힘이 현재 예측 조사 결과 좀 이긴다고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바로 또 민심이 어떤 결정을 할 줄 몰라요. 근데 뭐 제가 봤을 때 송원석 비서실장이 이제 당 대표 비서실장이잖아요. 예. 어차피 내일 예. 김종인 위원장 퇴임하시기 때문에 임기는 끝납니다. 예, 뭐 하루 이제 임기를 이제 사퇴한 거네요.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이제 제가 뭐 개표를 기자 한번 기자한테 예. 카톡을 받았는데 네. 이준석 전 최고가 찍힌 사진도 있긴 한데 그건 지금 우리 출연자니까 네. 얘기하진 않도록 아, 하겠습니다. 보다 오신 거예요? 네? 거기? 네. 아. 아니 뭐 아닙니다. 스타하는 사진이요? 여기 저기 우리 오늘 그게 좀 현 돌았다 대변인, 하더라고요. 현 대변인 치킨 많이 게임하는 사진이 그 좀 많이 돌았다고. 좀 제가 점심 부족하니까. 먹고 스타하는 사진 찍혀가지고요. 네. 뭐할 사실 수도 있죠 뭐. 좀 조금 잠깐 머리 쉬니라고. 8시 예. 17분쯤 그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사실 오세훈 후보와 또 김종인 위원장 연결이 한 번 있었습니다. 예. 근데 워낙 뭐 격차가 많아서 캠프 분위기가 굉장히 뜨겁겠구나 했는데 상대적으로 좀 차분한 분위기에서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물론 뭐 확정된 결과가 아니긴 할 테지만 앞서 이제 그래도 장재원 의원 저희 그 뉴스룸에 특집 뉴스룸에 나와서도 상당히 톤다운을 하고 장재훈 의원님은 반 김종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불러놓고 뭘 톤다운했다 그래요? 아니, 근데 네. 되게 사실 저도 잘 알아요. 네. 네. 김종인 위원장 무조건 물러나야 된다고 사실 네. 입에 거품을 무셨던 분인데 네. 일단 뭐 지금 이번 선거 결과에서 네. 우리가 겸허하게 지금부터 우리가 혹시 잘했다고 하면 안 된다. 국민의 민심이 이렇게 무섭다. 이렇게 앞서 이제 서북현 앵커가 진행했던 뉴스룸에서 그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하루 정도 기분 내겠습니다. 전 이번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네, 네. 예. 네. 나중에 이제 최종 결과 나오면 뭐 환호성이라도 또 보니까 나올 수 김종인 있겠죠. 네. 제추대냐 아니냐로 갖고 좀 싸울 것 같아요. 저희는 제추대는 안 합니다. 위원장님, 아니 그러니까 제추대는 아닌데 뭐 네. 당대표든 아니면 제가 방금 뭐 전에 김종인 위원장 개인 면담을 하고 왔는데 예, 오늘 개인 면담을 오후에 했어요. 예, 선거 결과 나오기 전이죠. 근데 하고 왔는데 뭐 한 일주일 정도 서울에 계시다가 2주 정도 제주도 다녀오신답니다. 네, 저도 들었어요. 제주도에 제주도. 집이 있으시다던데요. 예. 거기로 좀 떠난다고 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개표율이랑 그 투표를 예. 한번 좀 정리를 지금 저희가 쭉 해드리겠습니다. 토크만 얘기했는데 네. 지금 개표가 진행이 되고 네, 있습니다. 아직 뭐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예. 서울은 지금 0.87%고 개표율입니다. 예. 0.87%고 박영선 후보가 36.96%, 오세훈 후보가 59.83% 득표를 한 상태입니다. 부산의 예. 경우에는 조금 더 진행이 됐습니다. 개표율 10.56% 진행이 됐습니다. 김영춘 민주당 후보 33.97%, 박형준 후보 63.38%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서울 조사 결과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네, 저희가 이제 그래픽이 박영선- 직관적 그래픽을 다시 가지고 올까요? 쓸까? 그냥 예. 그냥 말로 하시죠. 남자들도 그냥 너무 말로 하세요. 말로 하세요. 시간 올리려고. 말로 네, 하세요. 네. 서울 박영선 후보 36.96%, 오세훈 후보 59.83%입니다. 비슷하네요. 현재로서는 출구 조사와 또 비슷하게 하고 JTBC 리얼미터의 추세 조사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예. 지금 현근택 전 대변인은 닭을 다 드셨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닭이 아직 좀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윤석 위원님은 끝나고 다시 이제 캠프로 가시는 거예요? 가서 무슨 세러머니가 있나요? 아니요, 저희 오세훈 후보께서 개혁의 대상으로 지목하신 교통방송에 가서 방송해야 됩니다. 아, 거기를 방송이 나가시는 거예요? 바로 저희 회사 옆에 예. 있는데요. 예, 거기 저는 나갈 좀 예정이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이준석 위원님은
선거에서 오 후보가 이기면 네. 서울시에서 무슨 직함 역할을 하실 거다 이런 얘기도 한간에. 그런 건 보통 캠프 내에서 저를 음해하기 위한 사람들이 아니 만들어내는 근데 겁니다. 뭐 워낙 또 뭐 잘 하실 수 있으니 젊은 분이 또 들어가서 어떤 또 역할을 하실 수도 있고. 저는 근데 공무원 체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예를 들어 조언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오세훈 시장한테 계속 할 거고요. 만약 예. 요청하신다면은. 근데 제가 뭐 저는 사실 당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서울시장의 선거를 발판으로 대선을 어떻게 이겨야 되냐는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공무원이나 뭐 그런 자리를 맡게 되면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안 그러면 되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바로 만약에 이번에 20% 이상 차이로 이기게 된다면 예. 예전에는 이제 장제원 의원이 대표적인데 사실은 뭐 LH 사태 전에는 국민의힘이 사실 지면 오히려 지금 아까 현근택 전 대변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완전히 당을 그냥 깨서 재혁신을 해서 재창당을 하고 윤석열 전 총장과 함께 새로 모아서 하면 대선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말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선거에서 20% 차이로 만약 이긴다면 구심력이 강해져서 자, 우리는 힘 있는 야당이야. 너희들이 들어와.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윤석열 전 총장과 국민의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현근택 변호사랑 라디오 하면서 예.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현실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자금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대선을 단독으로 이제 치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 이걸 무슨 또 국회하는 사람들은 돈 없어서 윤석열 못 한다고 비하하는 거냐 이러는데 대선이란 판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 공식 선거 운동에 들어가는 비용만 200억, 300억, 500억. 지난 선거는 400억, 500억 이렇게 썼거든요, 각 후보가. 그런데 이제 사실 이런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국민의힘과 같이 할 수 있는 단계는 버스는 딱 두 번 섭니다. 첫 번째,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때. 예. 지금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이 합당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번 벌어질 텐데 그때 윤석열 총장이 본인의 역할을 하느냐가 한 가지고요. 예. 두 번째 버스 정류장은 단일화입니다. 대선을 독자 노선으로 가다가 나중에 단일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단일화한다는 건 이번에 안철수 대표의 사례를 봤겠지만 후보 등록 전까지 계속 이제 치킨 게임 한다는 겁니다. 그거 다 치르면은요 200~300억 깨집니다. 네, 잠깐 속보 상황이 있어서 또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산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의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대로 전해드리면요. 민심의 큰 파도 앞에서 결과에 겸허하게 승복하겠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부산의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부산 개표율 10%대고 조금 뭐 기다려 볼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워낙 출구조사 결과나 현재까지의 그 집계 결과가 큰 격차가 있기 예. 때문에 좀 이른 시간에 승복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계속 얘기를 좀 이어가면 그러면 자, 뭐 신당은 만들 거죠. 예? 뭐 국민의힘의 당명은 바뀌겠죠? 뭐 저는 쇄신의 만약에 모습을 통합하게 보여줘야 되면 되니까. 예. 당명을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러면 그때 당명 바뀔 때 윤석열 전 총장도 같이 합류해서 하는 겁니까? 저는요 그렇게 할 거면은 가장 빠르게 그냥 입당하는 게 길이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을 그 정계 개편을 기다려서 당대당으로 뭘 해보려고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또 창당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것도 돈입니다. 제가 뭐 돈을 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요식행위 불가한 과정들이에요. 윤석열 총장은 이미 굉장히 대중 지지율이 높은 사람이고 예. 그 대중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선거를 치르면 되는 것인데 보통 이런 당이란 조직체를 만들어가지고 합당하고 이런 것들은 총선이나 이런 데에서 지역위원장 자리를 놓고 배분을 뭐 1대1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하는 건데 이회창 총재 보세요. 과거에 본인의 인기가 높으니까 단기 필마로 들어와가지고 총재 자리에 오르고 예. 당을 장악하잖아요. 무조건 지지율 높게 나오는 사람한테 다 줄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걱정을 하느라 내가 당에 들어가서 외로우면 어쩌지 이 고민할 바에야 지지율 높게 유지할 고민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이 알아서 대선 유력한 대선 후보에 줄을 서게 될 것이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라는 저는 거군요. 오히려 그게 밖에 나가서 뭐 당을 차리고 자 그런데 예. 지금 저기 말씀 끊어서 죄송하지만 예.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무소속이지만 예. 홍준표 의원도 있고요. 예. 유승민 전 의원도 있고요. 예.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 차기 대선을 노리는 분들이 꽤 있을 거란 말입니다. 노원병에서 같이 경쟁했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있고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다 전체적 대선 주자들이 윤석열 전 총장에게 아유 우리도 줄 서겠습니다 하십시오 이러기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한 그러면 분은 누군가 그걸 조율하고 어쨌든 뭐 오거나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누가 그걸 할 수 있는 거냐? 저희가 김종인 위원장의 리더십을 처음에 분석할 때 예.
보수 진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자꾸 저 사람 욕만 하냐 이런 식으로 막 공격했었어요. 뭐 예. 다 싫다 그러니까. 예. 근데 지금 와서 보면은 그게 왜 그렇게 된지 이제 알게 되실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모든 당내 대선 주자들에게서 또는 서울시장 출마 후보군에 대해서 굉장히 박한 평가를 했어요. 예.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칭찬에 인색하다는 평가는 들었을지망정 누굴 밀었다는 얘기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대선이라든지 이런 큰 판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예. 가장 하면 안 될 일은 특정 주자를 편애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었던 것이고 본인이 이제 성공적으로 퇴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요 마찬가지로 대선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결국에는 훌륭한 관리자가 들어와가지고 판을 관리한다. 어느 주자가 보기에도 누구에게도 불리하지 않은 룰로 관리한다면은 예. 그런 당내 주자들 간의 어쨌든 이견이나 이런 거는 오히려 표출했을 때 옹졸한 사람 보일 겁니다. 그걸 관리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나요? 김종리죠. 예? 김종리죠. 나가신대잖아요. 아이, 그럴 겁니다. 잠시 나가는 다시 거죠. 뭐. 들어온다는 제가 거죠. 보기에는요. 뭐 이게 윤석열 끌고 같이 들어오든가 아니면 뭐 이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거다. 아니 잠깐 나가는 게 오히려 좋죠. 홍준표도 들어와야 되고 뭐 들어와야 되니까 예. 안철수도 들어와야 되고. 근데 그 뭐 김종인 대표가 있으면 그 두 사람 들어오기 힘들잖아요. 예. 그럼 이제 당 내부에서는 홍준표 전 대표는 아예 들어오지 말라는 분위기도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또 들어오게 될 거예요. 예. 저는요. 조금 임박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잊고 있던 사람이 사실 안철수 대표예요. 예. 왜냐하면 이번에 단일화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 야권 승리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는데 이분이 단일화 과정에서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 예. 합당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떻게 보면 야권에 합류를 한다고 해도 조금 뒤일 수 있는데 당장은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합당, 화학적 결합 가능하냐.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통합 정당이 꾸려지면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안철수 대표님 같은 분도 통합 정당의 전대도 나올 수 그렇죠. 전대 있다.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지분 또, 요구도 할 수 예, 있고요. 지분 요구도 할 수 있고 심지어 그 서울시를 구성할 때도 기본적으로 연립 정부를 꾸리겠다고 했거든요. 서울시에도 국민의당 분들을 많이 또 일을 하게 만들 예. 텐데 그래서 좀 궁금합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 얼마나 속도 내서 할 수 있습니까? 저는요 예전에 과거에 국민의당과 저희 바른정당이 합당을 해봤지만은 그때 국민의당 당세와 다르게 지금은 당세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지역 조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 대표가 모든 걸 내려놓고 합당하겠다 그러면 내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반대로 거꾸로 지분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게 되면은 길어질 수 있는데 저는 안 대표가 그러진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박 관장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전당대회라든지 아니면 명확한 대선이라든지 명확한 다른 일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은 하루속에 당의 일원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뭐 지분 싸움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번에 안 예. 대표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거는 예. 오세훈 대 안철수의 단일화 경쟁 속에서 국민의힘 내에서 안철수를 돕는 사람들이 누구인지가 너무 명확하게 티가 났어요. 팀 오세훈이 같이 했던 사람들은 김종인 또 그리고 초선 젊은 의원들이 이런 쪽이었고 팀 안철수가 국민의힘 쪽에 같이 했던 분들은 본인들이 나중에 다급해지니까 셀프 기자회견하고 이래가지고 다 드러났지만은 예. 김문수, 이재호, 김무성 그리고 복당이 좀 다급한 홍준표 뭐 이런 분들이거든요. 예. 이게 지금까지 중도의 길을 걸어왔던 안철수 대표의 그런 모습과 호환이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분들이 단일화 경선에서 안철수를 도왔던 것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었을 거예요. 아까 말한 홍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복당 문제에 복당이 대한 있고요. 본인의 어쨌든 니즈가 있었던 것이고 예를 들어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김종인 체제에 대한 반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대표를 도왔던 것이지 안 대표의 성공을 위해서 도왔던 사람은 전 없어 보이거든요. 김문수 지사가 갑자기 왜 뜬금없이 안 대표의 성공을 바라겠습니까? 이해가 안 어떻게 이제 가잖아요. 김종인 위원장이 당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이제 그랬던 그러니까 김종인이 사라지면은 이 사람들이 안철수를 도울 이유가 있겠느냐? 그러면 지금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지금 왜냐하면 결국에는 보수 진영과 한번 붙어봤는데 오세훈이라는 후보가 거의 1대1 호각승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무성, 이재호 이런 분들 다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사라지고 난 뒤에도 그런 경쟁력을 안 대표가 보수 진영 내에서 보일 수 있을까? 예. 박유미 기자가 볼 때는 어때요? 박유미 기자가 근데- 뭐 볼 때는 예, 맞는 말, 그러니까 맞는 말 부분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단일화 과정에서도 사실 초반에는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지지율이 높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도층의 워낙 지지층이 탄탄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어떻게 보면 보수의 원로 같았던 구세력으로 보였던 분들이 지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 홍준표 의원이나 아니면 윤상현 의원이나 무소속으로 밖에 있었던
과거 주류였던 분들까지도 지지를 했어요. 근데 본인이 만약에 이 통합 과정만 제대로 된다고 하면 중도표는 당연히 따라오는데 심지어 보수의 과거 어쨌든 핵심이었던 분들까지 같이 연합해서 하면 이 뭔가 새 자체는 굉장히 커질 수도 있고 그리고 색깔 자체가 안철수 대표가 들어오는 순간 이 정당의 색깔은 국힘에 그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외연이 넓어지고 중도 쪽으로 좀 더 이동을 하게 네, 되죠. 그러면 윤석열 총장도 들어오기 굉장히 좋은 그 어쨌든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단일화 과정이나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대표가 주목받았던 것도 계속 정권 교체 교두보를 놓겠다고 표현을 했어요. 본인이 돼야 국민의힘과 같이 합쳐서 야권의 어떤 정계 개편이나 뭐 윤 전 총장 같은 분들까지 다 들어와서 예. 할 수 있는 어떤 밭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지금부터 안 대표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후 상황부터는 또 굉장히 좀 국민의힘에서 다른 양상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꼭 김종인 위원장이 앞서 저는 이제 조금 예. 다른 의견인데요. 사실은 들어가면 거의 끝이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누가요? 안철수. 예. 드루킹이 사람이라니까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왜 그러냐면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아까 비교가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그런가요? 세력이 없어요. 세력이. 그리고 안철수 대표가 하고 싶은 게 뭐 당대표겠어요? 당대표는 할 만큼 했거든요. 설사 또 전당대회 나간데도 안 돼요. 본인 세력이 없어요. 예. 같이 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어찌 보면 이쪽으로 넘어갔거든요. 지난번에 사실은 안철수 대표 공격하던 사람들이 대부분 예전에 같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 했던 안자를. 그렇게 본다 그러면 들어가서도 당대표 될 가능성도 없어요. 예. 그럼 대권 후보가 돼야 되는데 대권 후보 경쟁력에서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가 지금까지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건 지지율이었어요. 세력이 예.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지지율 하나였거든요. 대중들의 지지. 그렇죠. 근데 이번에 어쨌든 오세훈 후보랑 하면서 그게 드러났거든요. 오세훈 후보가 강력한 뭐 대권 주자도 아니었고, 근데 거기 뭐 유승민, 뭐 원희룡 여러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을 예. 핵에서 반드시 압도적인 지지율 나올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 밖에는 윤석열이라는 아주 강력한 카드가 있어요. 예. 그렇으면 어떤 사람들이 안철수 대표가 들어와서 거기서 대권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아니면 뭐 당권을 잡는다는 생각하겠어요. 그럴 사람 제가 보기엔 없어요. 안철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이제 단일화 놀이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건데 예. 단일화 놀이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선에서 다시 한번 뭐 승부를 걸든지 모르겠지만 사실 서울시 뭐 합동 운영하지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년밖에 안 돼요. 내년 국민 넘어가면 또 선거예요. 그때 예. 가면 예를 들어서 뭐 지분 싸움 하다 보면은 그럼 또 누가 나갔냐 이거 갖고 또 싸우게 되거든요. 일단 제가 제가 그러면 보기엔 별 가능성 없는 하나 좀 여쭤볼게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과는 2012년부터 아주 가까웠잖아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대체 안철수 대표를 얼마나 싫어하나요? 오늘도 그 얘기 들었습니다. 독대할 때. 뭐라고?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담요 깔고 작도 정말 먹고 이러니까 싫어하시는 그런 얘기 하라고 이렇게 저게 이렇게 있는 거죠. 닭도 근데 사드리고 이거는 제가 말이야. 명확하게 느낀 백화도 거냐면은 샀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오히려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것은 예. 오세훈 시장입니다. 음. 왜냐하면 오세훈과 안철수와 김종인 셋 다 예. 본인이 가지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결점들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최소한 둘 이상이 연합을 해야지만이 그걸 좀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건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오히려 더 결점이 많아요 지금. 예. 결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정치 경력, 정책적인 스탠스 이런 것 다 부족하기 때문에 연합을 해야 되는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오세훈 시장에 강력하게 주문할 것이다. 안철수 대표와 둘이 손을 잡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것이다. 그게 전당대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냥 전 예. 짧게 부연을 드리면 제가 지난 대선에서는 반기문 또 총장님이었죠. 네. 총장님 마크맨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저희 이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반기문이 들어올 수 있는 당을 만들겠다고 나가서 나간 만든 거죠. 당이에요. 그렇죠. 그때 근데 바른정당이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 뭐 이번에 이겼지만 윤 총장이 자, 이기고 있지만 예, 저희 죄송합니다. 정확히. 이렇게 앞서 나가고 있지만 예. 윤 총장이 선뜻 오겠다는 정당이냐라고 했을 때는 아직 갸우뚱이잖아요. 고민이 많을 텐데 뭔가 새로운 느낌의 새로운 어떤 토대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안철수 대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안 대표가 와서 당연히 뭐 전대에서 이런 상황들은 굉장히 뭐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어떤 그 활용도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좀 예. 들썩들썩 할 수 있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제가 그런데 거기서 바른정당 시도가 그나마 좀 뭔가 형체라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은 뛰쳐나갈 때 34명이 뛰어나가가지고 교섭단체를 만들었어요. 예. 그때 그래도 의석이 130개가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 사람들만 다 나가도 교섭단체 만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나경원, 김선동 두 분의 의원 빼고 다 나갔거든요. 바른정당으로.
그래서 반기문 계획이 엎어진 뒤에도 유승민이라는 대권 주자가 정당 보조금 받아가지고 대선을 치를 수 있었던 거거든요. 자, 아까 제가 윤석열 총장의 고민이 뭐냐면은 단일화 스텝으로 가려고 하면은 내년 한 1월까지는 어떻게든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버텨야 됩니다. 예. 또 모양 안 빠지는 대선 주자로 계속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려면은 의석이 20개가 필요한데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굉장히 괴멸적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예. 서울에 있는 거 다 긁어모아도 20개 만들기 힘들어요. 그러면 정당 지원금이 안 나오거든요. 예. 이게 그런데 또 태생적으로 비례의원 나갈 수가 없고요. 영남 지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누가 되는 것보다 내가 공천받는 게 중요한데 나가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이 실질적으로 국민의당의 세석 그리고 밖에 애매한 무소속한 두세 분 있는 분 여기에다 조합해가지고 교섭단체 만드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돈 문제가 사실 있다. 사실 중요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돈이. 그렇죠. 아, 정치에서는 경제는 더 중요해요. 뭐 그렇죠. 반 총장이 그럼 중요하죠. 빨리 그만둔 것도 결정적으로 계속 돈이 돈과 부담이니까. 또 조직력이죠. 선거는 일단 정말 밥값이 많이 든다고 제가 듣기로는. 바뿐만 네, 아니라요. 그렇죠. 사무실도 네. 차려야 되죠. 그렇죠. 사람도 써야 되죠. 네, 다 윤석열 전 총장이 재산 신고한 게 69억 원. 아니,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있어서. 서울시장 선거가 이번에 선거 상한액이 34억 정도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는 어느 정도 재력가라면 좀 버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제 500억이라고 이제 얘기했지만 대선 같은 경우에는 예. 대한민국에서 제3지대 단일화 모델로 끝까지 버틴 단일화 시점까지 끝까지 버틴 대선 후보는 둘밖에 없었습니다. 정봉준, 안철수. 예.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돈이 일단 그 정도는 돼야지만이 제 기억으로 배짱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2조하고 2천억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그래서 아까 박 기자님 정주영 말씀하신 것처럼 정주영. 그래서 결국에 네. 중간에 반기문은 또 접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국민의힘 얘기를 계속했는데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이제 들어올 거고 그 역할은 김종인 위원장이 할 것이다. 여기에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오늘 김종인 위원장 가졌던 독대 내용이 오늘 이거 윤석열 반영- 총장 얘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나요? 안 대표 얘기는 좀 있었고요. 안 대표 얘기 알겠습니다. 제주도 얘기 좀 그럼 있었습니다. 어제라도 제주도 했던 얘기. 독대 내용이 네? 좀 반영됐다고 저희가 아마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듣기로는 김종인 위원장은 I'll be back 돌아올 것이다. 발음이 좋아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만 예. 깜짝 놀랐어요. 아 너무 좋으십니다. 저희는 그냥 아니, 쉬고 내가 돌아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화 영화 저희는요 쉬고 오시라는 얘기만 했습니다. 쉬고 올 쉬고 것이다. 오시라. 답은 안 네. 하셨어요. 쉬고 오시라는 얘기. 일단 오는 동안 또 누군가들은 옆에서 이제 당권을 내가 잡기 위해서 방해를 하겠지만 와서 다시 잡을 거라고 윤석 최고위원은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민주당 얘기를 좀 더 하도록 하죠. 박유미 기자는 이재명 지사를 지금 어쨌든 민주당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고요. 민주당에서 지금 다급해 만약 이대로 선거 결과가 나온다면 다급해지니까 대권 주자로 과연 민주당 주류가 밀어줄 수 있느냐 어떻게 보시나요? 전 좀 부정적입니다. 부정적. 네. 근데 알겠습니다. 뭐 자세히 부연을 하면 좀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네. 근데 분명히 지금 굉장히 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이재명 지사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비대위에 대한 회의론도 예. 말씀드렸던 게 이해찬 전 대표 가지고 안 되고요. 정말 쇄신을 하려면 사실은 외부 인사를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외부 인사를 데리고 오는 상황은 지금 어쨌든 그 대권 지지율 여당에서 1위로 나오는 이재명 지사가 원하는 바고 이재명 지사의 어떤 입지를 넓히는 상황인데 또 주류의 친문분들이 그대로 둘 것인가 분명히 견제가 상당히 들어올 것이고 또 아까 앵커나 그 대화가 그 논의가 됐었던 그런 룰 문제도 계속 나올 예. 것이기 때문에 좀 이재명 지사는 현재 1위 지금의 지지율을 여권 내에서 1위의 지지율을 유지하려면 상당히 굉장히 전략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근택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밀어줄 것 같아요. 주류가.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묻냐면 어차피 이제 제가 디지털이니까 좀 더 편하게 제가 민주당 몇몇 당직자들과 밥을 한번 먹는데 한 분이 중간에서 바삐 유시민 이사장을 만나러 가야 된다. 중간에 자리를 뜨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은 왜 만나요? 굉장히 그랬더니 민감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뭐 결국은 이제 이 지사를 밀 수 없지 않냐 아,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 두 오래된 달, 얘기죠. 네, 제3의 두 달 주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친문 진영에서 제3의 주자를 찾지 않겠느냐. 전에. 예. 뭐 언제까지? 왜냐면 사실은 이제 당내에서 이런 얘기 있었어요. 뭐 4월, 5월까지 예. 뭐 기다려 본다든지. 유시민 후보가 결심을 안 하고 후보가 아니라 유시민 이사장이 결심을 안 하고 있으니까 가서 예. 설득을 해보겠다는 예. 건데 정치라는 게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정치를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물론 아마 유시민 이사장이 나오면 어느 정도 지지율은 뭐 받을 거라고 봐요. 그렇긴 예. 한데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누가 설득해서 하는 자리인가 불려와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본인의 시대 정신이나 이거 좀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당내 뭐 친문이라 한 사람들이 과연 이재명 지사를 밀어주겠느냐 이제 그 예.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번 선거에 어쨌든 과정을 보면 현 지도부라든지 현재 어쨌든 당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정 정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봐요. 안 그러면은 지금 수습이 안 되잖아요. 잠시만요. 그렇다고 해서 주류가 밀어줄 거냐 안 밀어줄 거냐를 물었는데 현 지도부가 책임을 질 거다라고 봤다면 현 지도부가 물러나고 밀어주는 지도부가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아니면은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이제 바뀌기 확대하지 때문에 마시고, 밀어줄 그러니까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이제 거죠. 질문 본인이 핵심이- 지도부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본인이. 이제 네, 본인이 예. 지도부가 그거는 되는 제가 그러면은 보기에 뭐 당권 경기지사 대권상 나오고. 분리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그러니까 친문 진영에서 누군가 후보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대권주자로 세우지 않겠냐라는 예. 얘기가 저는 현실성이 별로 없다고 봐요. 별로 없다. 예, 왜냐하면 정치라는 거는 지금 대권주자는 정세균 어느 정도 한 뭐 5%, 한 10% 정도는 본인 능력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정세균 세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총리직도 이제 다음 주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하겠죠. 여의도에 선거 사무실도 하면은 아마 찾았다는 얘기가 제가 있고. 보기에는 쟤네 못 이제 나온다 봅니다, 이러면. 이낙연 대표과 좀 상충되잖아요. 호남이고 약간 뭐 총리했고 이러니까. 이미지가 겹치죠. 그렇죠. 겹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낙연 대표의 뭐 지지율을 좀 잠식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주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저는 본인 능력이라고 예. 봐요. 잠시 알겠습니다. 방송이 좀 끝나가고 있으니 네. 아쉬운 마지막으로 마음에, 네. 저희가 개표율과 네, 개표율도 득표 상황을 네, 좀 정리를 정리해 해보도록 하죠. 드리겠습니다. 고전에 너무 감동적인 댓글들이 있어서 아, 아이디 그래요? 소라포님 오늘 본 선거 방송 중 최고입니다. 아이디 룸룸님 이렇게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주세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때도 돗자리 앉아서 해야 됩니까? 그건 다시 한번 앵커의 취향에 네, 맞춰서 고민을 뒷자리는 좀 제가 차라리 해보겠습니다. 뒷자리 깔고 맞춰보자. 차라리 나무 위에 올라가서 하시죠. 장소 어디든 괜찮습니다. 사실 이 컨셉은 자리 깔았다. 네. 우리가 좀 아니까 설명하겠다 그런 아니면은 컨셉 좀 맞죠? 진행자가 네. 그 좀 점성가처럼 분장을 하시든지 이렇게 예측을 할거 고민을 좀 저 이 정도도 많이 분장한 건데. 네, 개표율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개표율 3.53%, 박영선 후보 득표율 37.39%, 오세훈 후보 59.4%입니다. 그리고 부산 개표율 상당히 많이 진행됐습니다. 21.92%입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 34.05%, 그리고 박형준 후보 63.27% 득표하고 있습니다. 예, 개표율 서울의 경우 3.5% 개표했는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와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득표율 격차는 약 22%입니다. 이제 3%고요. 오, 예. 3등 후보가 누군지 궁금했는데 허경영 후보가 거의 압도적인데. 어우 예 여론조사 때도 뭐 항상 신지혜 네, 후보가 참여했습니다. 예. 허 후보가 3등 되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젊은 분들 네. 중에 네. 일단 지금 저희 김백기 팀장이 빨리 끊으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내기수 선배예요. 이게 표정이 좋지 않아요. 예. 아니 앉아서 알겠습니다. 하니까 약간 편하죠? 아니 그러기도 하고 저희 이제 야당 얘기 할 얘기가 없으니까 약간 눈이 감길라 그래요. 예, 편하게 의자도 나중에 또 지금 뭐 빨리 끝내라고 그러니까요. 네. 예. 유튜브로 보여드린 저쪽이군요. 유튜브로 보여드린 4월 7일 재보궐선거 JTBC 특집인데요. 선거를 아는 형님 일단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뉴스 특보에서 온에어되는 뉴스 특보에서 계속해서 선거 4.7 재보궐선거 결과 계속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